지역마다 사실 주택 정책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근본적인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을 통제하겠다고 주택 정책 목표를 세우는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지금 약간 그것 때문에 문제가 꼬였던 거 아닌가 합니다. 사실 주택 정책의 목표는 그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시장 안정이에요. 그 시장 안정이라는 말 속에는 가격이 1번이고요. 그 거래가 이제 정상화되는 거, 막혀도 그렇고 너무 과열돼도. 두 번째는 서민 주거 복지 향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삶의 질, 그다음에 이제 뭐 도시 경쟁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선진국은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이 아닌 아까 여러 가지 주택 정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가격과 거래가 이런 것들이 좀 안정되게 하고 중산층은 내 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이런 정책이 지금 사실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집값이 다시 약간 들썩이고는 있긴 하지만 역시 불안한 게 많습니다. 지금 2, 3년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조정기가 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고, 아용성 같은 경우 마포만 하더라도 30평대 아파트가 20억이 올랐고 경기도에서도 14억, 15억 급격히 오르다 보니까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아파트라는 게 막 올랐다고 하지만 1000가구 중에 두세 가구만 거래돼도 그 가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그것이 일시에 어떤 매물로 나왔을 때 그거 안 받쳐주면 20억 같던 아파트들도 다시 15억, 10억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급도 지금이야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러지만 정부가 지금 공급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전환한 거 아닙니까? 신도시 개발 정책도. 그래서 뭐 2023년, 4년이면 뭐 집값이 다시 한번 세게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하나는 전체 시장의 흐름을 가격 변동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측정 지표들, 선행 이게 한 10가지가 있고요. 가장 1번이 이제 수급이에요. 그리고 수급을 결정하는 것은 역시 정책적 요인이 많죠. 여기서 이제 유동성, 금리와 유동성은 한 세트죠. 한 쌍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면 유동성이 증가하니까요. 그러나 이게 부동산에서는 좀 다르게 봐요. 금리 인하로 내린 것은 할인율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의 수익률이 증가해서 이제 우리가 10년 국공채를 예를 들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서 가격이 오르는 것은 거품으로 안 봐요. 그러나 유동성이 증가해서 가격이 오른 부분은 100%는 아니나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5%가 지금 유동성이 증가하는 사이에 집값은 50% 이상이 올랐거든요. 그 얘기는 유동성 증가의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상당한 거품이 있다.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사전에 알지는 못하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심리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해외 동향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 추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한 10가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 집값이 오르는 원리는 좀 다르게 설명을 해요. 아까 그러니까 설명했지만 지금 집값이 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아까 지금 말씀드려보면 일본이 91년도에 무너진 걸 보면 금리 인상과 가계 부채였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는 공통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현재 대출 금리가 저도 이 대출이 있는데 꽤 상당히 올랐어요. 네.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버블이 한 1, 20%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하다 말았습니다만 부동산 경기도 사이클 변동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동 이론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9년에서 12년, 그러니까 말하자면 5년에서 7년 정도 오르면 4년에서 6년 정도, 현재 한국은행 얼마 전에 나온 통계가 이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건 진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 2013년, 14년에 올랐기 때문에 7년 내지 강남은 8년 오르고 있고 역대급 최고예요. 역대급 최고 속도도 빠르고 상승폭도 최고예요. 두 번째는 하락할 때는 4 내지 6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6년 통계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결국 3번의 상승이 있었고 2번의 하락이 있었고 지금은 3차 파동의 상승에 와 있어요. 이게 이제 2013년부터 2021년이잖아요. 여기 답이 다 있네요. 지금은 이제 더 추가 상승보다는, 그러니까 오세훈표 정책이 부작용만 새로운 또 다른 변수, 악재로 작용하지만 않는다면, 이대로 간다면 정말 말 그대로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제 조정기 내지는 전환기, 올해가 고점 내지 변곡점이 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공급도 지금 이제 7월 이후에는 또 상기 신도시도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6월에 보면 또 다주택자 중과 매물도 좀 5월쯤에는 좀 이제 4월 중순 이후에는 지금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것도 공시가격이 또 저렇게 안 오르고 동결돼 버리면 팔려는 사람이 세금 부담을 넣겠다가 이 부분도 또 하나의 변수가 돼요.
아까 제가 10가지 변수를 종합해 보면 20% 정도는 앞으로 떨어질, 강남은 한 30% 정도 돼요. 30%. 그다음에 서울의 마용성이나 지금 많이 오른 노동항 같은 것도 20% 정도의 버블이 있고, 버블은 언제든지 꺼질 수밖에 없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조정기라고 말하지만 이게 한꺼번에 빠질지 시간을 두고 빠질지,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오세훈 정책과 정부의 공급 대책이 얼마만큼 조화롭게 원활하게 진행되는, 여기에 달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유 에디터님은 이게 일부 지금 각 유튜브나 뭐 신문에서도 이제 일종의 폭락론, 버블 붕괴냐, 뭐 폭락론 논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 에디터도 여러 지금 시장을 오랫동안 경험하셨는데 어때요? 그런 게 예측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뭐 사실 저도 부동산 취재 한 10년 정도 했을 때까지는 저도 상당히 예측을 즐겨 했었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예측. 이제 전문가분들, 우리 뭐 고 원장님을 비롯한 이제 이쪽에 이제 고수죠. 예, 고수분들.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제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유출을 해서 사실 예측을 좀 해보면 상당 부분 좀 맞추기도 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사실 저도 예측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측이 빗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빗나가는 이유가 뭔가를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결국은 정치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변곡점을 맞아서 하락기로 갔어야 될 사이클인데, 이게 이제 정치 논리에서 갑자기 이제 딱 문재인 정부 같은 이런 거죠. 사실 꺾였어야 되는데 갑자기 들어오면서 이거는 도대체 예측할 수가 없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예측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건 아까 말씀하신, 저는 이제 고 원장님 의견은 약간 비슷하긴 한데, 그러니까 좀 피로하다, 그러니까 피로도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뭐 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가가 계속 너무 오르다 보면 이제 피로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피로도에 의해서 이게 이제 낙폭이라고 해야 될까, 조정의 폭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조정의 폭과 어떤 깊이와 어떤 시간의 문제일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듀레이션,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거냐의 문제인 것이지, 결국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다음 어떤 이제 시장의 이제 그 정상화 과정에서도 필요한 거 아니겠냐는 생각. 그냥 큰 틀에서 보자면 그런데, 근데 뭐 결국은 아까 이제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또 지금 이제 산들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아까 이제 오세훈표 이 재건축 완화가 결국은 또 어떤 방향으로 튈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또 변수가 돼버리면, 예, 분명히 이제 어떤 사이클상으로나 모든 어떤 경제 논리로는 분명히. 자,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지금 이 조정 시장이 하향 시장으로 보여져요. 하향 초기 국면으로 보이는데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 마침 제가 글 쓴 게 있어서 교수들 분은 거기에다가 실는 글이라서 제가 신경을 썼거든요. 우선 상승에서 하락으로, 이게 변곡점이잖아요. 전환이 될 때 나타나는 시장이 이제 후퇴 시장이다. 후퇴 시장 다음에 오는 것은 이제 하락 시장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려버려요. 그 다음에 바닥은 이제 불황이 와요. 그리고 저점이 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이 이렇게 오는 것인데, 우선 첫 번째는 거래 감소가 일어나요. 지금 거래 감소 일어나고 있어요. 거래 감소 일어나. 그리고 가격 상승이 중단되거나 보합으로 돌아서요. 지금 그러려고 해요. 여기에 지금 오세훈표 새로운 정책이 지금, 그래서 이게 있죠.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이 좀 더 정밀하게 부작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 과거 사례 가격은 지금 거래가 안 돼요. 지금 재건축 외에는 거래가 올 수도는 아닌데요. 저희 제자들 얘기를 지난주에 들어봤거든요. 토요일에 들어봤더니 이미 분당, 과천, 판교마저도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앞전에 거래에 1억을 마이너스 했는데 안 팔린다거든요. 하남도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저희 답이 뭔 줄 아십니까? 추가로 5천에서 1억을 더 내려라. 그 이유가 이건데요. 이 보합세로 전환이 되고 과거의 사례 가격은 거래의 상한선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과거의 상한선을 그대로 나의 거래 기준으로 삼으려고. 그러면 고 소장님은 지금 사실상 조정기에 진입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이제 전문가들 말도 지금 헷갈리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히 지금 이게 뭔가 변화가 왔네. 이제 상승은 이제 마감이 되고 하락으로 전환할 신호가 온 게 아닌가? 한 가지 더 붙일게. 이거는 통계 기법에서 보면 2분기 연속해서 통계가 변화할 때 우리 그 부동산 경제학은 그때 시장에 확실히 시그널이 왔다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1, 4분기를 가지고 지금 예단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6개월이지, 2분기 연속이니까. 2분기니까. 그러니까 오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3개월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분기 이상 한다면 하반기는 적어도 오르기는 어렵다. 이대로. 그래도 안 되고 지금 뭐 가격도 내리는데 더 그때 오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 반면에 이제 조정론자신데 이제 상승론자 상승론자예요? 그 아니 상승론자는 아니지만 그것도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금리가 조정을 받더라도 주택 가격에 조정받을 정도의 가격만큼은 오르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세계 경제가 코로나로 유동성이 많아진다가 이제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섰다.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펀더멘탈리 경제입니다. 경제 자체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주택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거지. 우리가 지금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한마디 드릴게요. 국장님 이제 그래도 좀 이거는 뭐- 올라간다는 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 제가 부동산 경기 예, 변동의 예. 5가지 특징을 잠깐 설명할게요. 그게 좋겠네요. 이첫 번째는 부동산 경기는 일반 실물 경기에 비해서 불규칙적이고 네. 2배 이상의 변동 주기를 가져요. 요게 지금 미국에서 나온 두 번째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정점은 높고 저점은 그러니까 진폭이 커요.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데 회복은 길고 냉각 말하자면 후퇴는 짧게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가 만약에 지금 조정기가 나타난다 그러면 알았어. 조정기가 뭐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이 되어서 내가 팔 기회가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가격보다는 좀 짧지만 절대 안 그래요. 부동산은 조정기가 오는 순간 어떤 사람이 매물을 던져서 2개월 이내에 소화가 안 되는 순간 너도 나도 던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물이 쌓이면 가격이 오를 때 서서히 오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회복기는 굉장히 더디게 와요. 그래서 회복기는 사실은 투자 기회가 많아요. 내가 작년에 옷 샀으면 올해 사도 돼. 올라타도 돼요. 그런데 냉각기는 지금 못 팔면 사실은 뒤에 팔 기회가 없어요. 사실상. 이게 지금 부동산 교과서고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알고 있기는 경기가 좋아지면 따라서 주택이 좋아지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동성 내지 자산 가치가 쌓여야 주택으로의 수요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택 경기가 오를 때는 이미 경기가 좀 상당히 좋은 이후에 주택 경기는 오르고. 자, 그러면 원장님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어찌 됐건 이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비전문가들은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그러면 시장을 바라보고 어떤 자세, 어떤 대응 전략. 대응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냐, 그 부분 한마디만 해주시고 한번 좀 마무리를 하시죠. 그래서 뭐 부동산 경기를 예측하는 것은 미래 예측은 좀 쉽지 않은 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의 이론은 잘 발전이 돼 있어요. 또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측정 그런 지표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이제 선행 지표 지수법도 있고 뭐 설문조사법도 있고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사이클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그다음에 이제 버블도 있느냐 이것도 측정.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말하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예측하는 기법에 저희는 활용을 하거든요. 연구자나 학교는 그렇게 해요. 근데 대개 일반 전문가들은 이걸 모르고 있는 수도 많고 또 이걸 가르치는 데도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각자 한두 가지 보고 요거 좀 주의하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다행히 부동산이 막 오른다. 마치 뭐 이렇게 케이블 TV를 보면 막 무조건 주식 올라요. 지금 삼성전자 오른다고 내가 했는데 오르잖아요. 근데 저는 안 샀거든요. 왜냐하면 대학 교수들을 보니까 경제가 안 좋은데 계속 이것만 오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못 맞춘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 예측하는데 사이클 기법 얘기할게요. 아까 말한 이거는 진실입니다. 역사는 반복하고요. 5, 7년 오르면 4 내지 6년 하락하고 지금 3차 상승이 왔었고 이제는 횡보 내지 과거에 만약에 경제 위기가 아까 차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많이 오르거나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거나 우리 경제에 이상이 생기면 97년 말 IMF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폭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1주택자는 그래도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물가 상승률만큼 집값이 오른다면 이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거든요. 2030년 내지 40년까지 서울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근데 저는 뭐 정부가 어쨌든 앞으로 공급학들 신규 분양을 노려라 경공매를 노려라 이렇게 지금 집을 사는 것은 아까 말했죠. 4가지 부류 중에 막차라니까요. 막차 타서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주택자는 좀 갈아타십시오. 오늘은 설명 못하는데 제가 뭐 땅집구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살집 팔집 내 집은 살집인가 팔집인가 보면 슈퍼 아파트인데 성장 지역에 예를 들면 똘똘한 한 채를 찾아서
이렇게 이동하는 전략은 올해가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다주택자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는 마음으로 그런 투자의 객은 그대로 꼭지까지는 언제가 올지 몰라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3주택 이상은 절세가 되거나 좀 투자 가치가 낮은 것들은 그건 또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여기 와서 할게요. 뭐 국장님 부르면 제가 또 유 대표님 언제든 좋으니까 이 사람들은 가급적 지금 막 뭐 오세훈표 정책 때문에 또 오를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 흐름을 보고 그러니까 나는 꼭지에 팔고 싶더라도 어깨에 판다는 심정으로 지금 처분한다면 아마 우리 하반기 정도 가서는 참 잘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현명한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운사이징, 슬림화 전략을 다주택자는 펴는 게 유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을 마무리합니다. 뭐 오 시장 당선 이후에 그 서울시 주택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알아봤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해 주세요.